안녕하세요. 송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시아버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남편을 본 순간 제 손에 과일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핏발선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으며 아버님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비트는 그 손길을 보며 저는 환멸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으며 바닥에 쓰러진 아버님의 야윈 어깨는 서러운 떨림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거실을 울릴 때마다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으며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살결을 파고들어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찢는 듯한 불쾌한 진동을 만들어낼 때 저는 우리가 살던 공간이 안식처가 아닌 지옥의 한복판이었음을 온몸의 모든 감각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이후부터는 집안에 서늘한 죽음의 냉기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갈 곳이 없어진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분은 시아버님이었으며 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낡은 단독주택만이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지탱해주는 전부였습니다. 시가로 들어온 첫날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되풀이하셨고 저는 그분의 마른 손등에 새겨진 깊은 주름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버님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사사건건 불만을 터뜨렸고 급기야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승부수를 던지겠다며 노인에게 억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일구어온 이 집만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시자 남편은 숨겨두었던 폭력성을 드러내며 매일 밤 아버님의 방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거실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께 다가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으며 노인의 가슴팍을 거세게 밀쳐 바닥으로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발길질이 아버님의 앙상한 다리에 닿을 때마다 노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신음하셨고 그 비참한 모습은 제 영혼을 조각조각 부수며 분노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주방에서 달려나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으나 분노로 가득 찬 남편은 저를 가볍게 뿌리치며 벽 쪽으로 강하게 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벽에 부딪힌 어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이었으며 아버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분의 눈망울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도망가라는 듯이 눈짓을 보내셨으나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움켜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마지막 경고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은 비웃음을 흘리며 제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고 부서진 액자 조각처럼 제 믿음도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는 남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돈을 향한 탐욕과 노인을 향한 증오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계신 아버님을 부축해 일으키며 남편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제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며 거실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코방귀를 끼며 내 집에서 왜 내가 나가야 하느냐고 윽박질렀지만 이 집의 주인은 엄연히 아버님이었으며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범죄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마른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남편을 향해 이혼을 선언하며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당신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다시 손을 치켜드는 순간 아버님은 제 앞을 막아 서셨으며 노인의 야윈 등에서 느껴지는 고집스러운 기운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무시고 남편을 똑바로 응시하셨으며 그 눈빛은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견고하여 남편조차 주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광기 어린 폭주가 잠시 멈춘 틈을 타 저는 아버님을 방 안으로 모셨고 문을 잠그는 손가락 끝은 여전히 떨렸으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끼셨으며 그 마른 어깨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월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러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가구들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더욱 꽉 쥐었으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확신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밤새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한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올 때쯤 저는 비로소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 제가 평생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속삭이며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갈 준비를 서둘렀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쓰러져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들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기억조차 수치심으로 변해 제 살갗을 따갑게 찌르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챙길 수 있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아버님을 부축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남편의 잠꼬대 같은 욕설이 들려와 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아버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평생 아들에게 헌신하고도 매를 맞아야 했던 노인의 고단한 삶을 비로소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탓이라며 고개를 떨구셨으나 저는 그것이 결코 아버님의 잘못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함께 싸워나가기로 굳게 약속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님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일 때 저는 이 노인을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변호사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의 행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의 단정한 서가 쪽으로 향하자 공포는 극에 달했으며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소리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우리 집안의 비명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가족 사진을 품에 안으시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노인의 손을 발로 지니기며 당장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남편의 거친 구두 끝에 짓눌린 아버님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으며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전신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계신 아버님의 모습은 평생 자식만을 위해 헌신해온 노인의 마지막 존엄마저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비참한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허리를 껴안으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으나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저를 거칠게 밀쳐냈고 제 어깨는 거실벽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음을 유발했습니다.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통증보다 더 시린 것은 남편의 눈에 비친 서늘한 살기였으며 한때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자가 저토록 잔인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아버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쓰셨으나 남편은 노인의 등줄기를 다시 거칠게 밀어버렸고 노인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붉은 핏방울이 타일 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타일 위에 떨어진 붉은 피는 마치 선명한 경고등처럼 제 시야를 어지럽혔으며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범죄를 방조하는 일이라는 깨달음이 번뜩이며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가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으나
남편은 어느새 제 뒤를 따라와 머리채를 낚아채며 저를 거실 한복판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혀나가는 듯한 통증 속에 시야가 흔들렸으며 남편은 제 전화기를 빼서 바닥에 던져 박살을 내고는 감히 어디에 신고를 하려 드느냐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살난 전화기 조각을 보며 제 마음도 이 집안의 기틀도 완전히 무너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며 도망가라는 듯이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신음을 삼키셨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맺힌 작은 이슬이 거친 남편의 욕설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목격한 순간 저는 10년 전 이 집의 대문을 처음 넘었을 때 아버님이 보여주신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며 무시당하던 저를 유일하게 안아주셨던 아버님은 언제나 제 편에 서서 남편의 철없는 행동을 꾸짖어 주셨던 고마운 분이었으며 제게는 단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명절마다 고생한다며 남몰래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시던 아버님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하여 지금의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의 정성 어린 사랑을 먹고 자란 남편이 어쩌다 이토록 망가진 것인지 묻고 싶었으나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돈과 도박 자금에 대한 집착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안방 서랍을 닥치는 대로 뒤엎으며 집 명의를 넘겨준다는 서류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고 방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생을 아껴 모은 낡은 책들과 아버님의 소중한 추억들이 남편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짓밟히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제 영혼이 찢기는 듯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부축해 방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남편은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내가 대신 돈을 구해오면 멈추겠다는 협박을 건넸습니다. 한때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제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를 남편이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로 인식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가 술병을 들이키는 틈을 타 저는 아버님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테니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남편의 거친 발소리가 대문을 향해 멀어지자마자 저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의 찢어진 셔츠 자락을 여며드리고 상처 입은 이마를 살폈습니다. 노인의 얇은 살갗 위로 번진 붉은 상처는 마치 이 집안의 무너진 기둥처럼 보였으며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며 자책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슬픈 목소리는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으나 저는 결코 아버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시간임을 단호한 목소리로 전달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다시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자 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오싹함이 밀려왔으나 저는 본능적으로 아버님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남편은 손에 들린 빈 술병을 흔들며 오늘 밤 안으로 도장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미친 소리를 내뱉었고 그 눈동자에는 이미 인간의 이성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광기 어린 위협은 빈말이 아님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이제는 설득이나 인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탈출이 필요함을 깨닫고 주변의 기물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취기에 비틀거리는 틈을 이용해 아버님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한 마당으로 조용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밤이슬에 젖은 마당의 풀들이 발가락 사이를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아났으나 남편에게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아버님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담장 너머로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이 우리를 비출 때 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세상 앞에 던져진 듯한 수치심이 느껴지면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노인의 뒷모습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아버님의 지팡이가 아스팔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작은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쳤으며 남편이 뒤쫓아올까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고함은 저 멀리 집안에서만 맴돌 뿐 우리를 뒤쫓아오지는 않았으며 저는 근처 파출소 간판이 보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아버님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출소의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본 아버님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은 제 심장을 불로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상황을 묻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리는 대신 차분하게 남편의 만행을 진술하기 시작했으며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된 재산 탈취의 수단이었음을 설명하면서 저는 이 관계를 오늘부로 완전히 종결지으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버님은 묵묵히 앉아 계셨으나 노인의 굳게 담은 입술은 자식을 향한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음을 보여주는 무거운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임시보호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아버님의 차가운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님의 딸이 되어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노인은 제 다짐을 듣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짐을 안겨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야말로 제가 살아갈 새로운 이유가 되었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했으며 남편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그가 저질러온 금전적 비리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이라며 아버님께 받아간 돈들이 실제로는 해외 도박 사이트의 판돈으로 쓰였다는 증거를 확보했을 때 제 가슴은 배신감을 넘어선 서늘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은 그 사실을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셨기에 남은 재산인 이 집만큼은 죽어도 넘길 수 없다고 버티셨던 것이며 자식의 파멸을 막으려던 노인의 고집은 처절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자마자 제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렸고 저를 돈에 미친 여자로 몰아세우며 파렴치한 거짓 소문을 동네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제 뒤통수를 찔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으며 오직 아버님의 안전과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지켜내는 것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버님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셨으나 저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했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키고 자물쇠를 모두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폭력적인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으나 저는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아내며 어두운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청소를 마친 거실에 아버님과 마주 앉아 끓인 차를 마실 때 노인은 비로소 편안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평화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말없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남편이 술에 취해 다시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악에 바친 욕설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서늘하게 들렸으며 아버님은 다시 공포에 질려 거실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거실 창문을 굳게 잠근 채 남편의 폭언을 빠짐없이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광기가 더해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기어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와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으며 깨진 유리 틈으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으로 쏟아질 때 저는 아버님을 안방으로 피신시키고 홀로 남편 앞에 서서 당신이 넘는 이 선이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남편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이 집은 내 것이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당신에게 상속될 재산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다시금 폭력을 휘두르려 손을 치켜들었으나 어느새 안방에서 나오신 아버님이 남편의 팔을 낚아채며 이전과는 다른 강인한 힘으로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아버님의 야윈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집스러운 기운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생의 한이 서린 무거운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자식 농사를 망친 아비의 통곡 섞인 호통을 치셨고 남편은 예상치 못한 기세에 눌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아버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서류의 정체를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아버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이미 아버님의 인감을 위조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대출 계약서였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은 이미 경매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위조된 대출 계약서를 손에 쥔 제 손가락 끝은 분노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렸으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제 어차피 넘어갈 집이니 다 같이 죽자며 광기를 부렸습니다. 아버님은 그 서류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아들을 향해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며 가슴을 쥐어뜯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님을 부축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당장 내일부터 집을 비우라며 들이닥칠 것이라는 남편의 협박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으나 아버님은 오히려 차분하게 제 손을 잡으며 아직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은 저를 서재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 낡은 괴짝 하나를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도 저도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님의 비밀스러운 기록들이 가득 담겨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이 수십 년 전부터 남편의 도박벽을 예상하고 따로 관리해온 비자금 통장들과 남편이 위조한 인감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꼼꼼히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님과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사채업자들을 찾아가 위조된 서류의 무효를 주장했으며 남편을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아버님을 꼬드겨 재산을 빼돌린다고 거짓 선동을 했고 우리 집 앞에는 분노한 친척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친척들의 비난과 욕설 속에서도 아버님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대문 앞에 서서 누가 진짜 이 집안을 망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며 남편의 도박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서늘한 일갈에 친척들은 하나둘씩 입을 다물고 흩어졌으며 남편은 기어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면서도 저를 향해 악마 같은 저주를 퍼부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어있던 남편의 추악한 진실이 또 하나 드러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숨겨둔 거액의 빚이 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남편의 숨겨진 채무 목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으며 이 집을 팔아도 갚지 못할 정도의 거대한 늪이 우리를 향해 서서히 아가리를 벌리고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은 그 사실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셨으며 병실에 누워 계신 노인의 야윈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세상의 불공평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저는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여 협박을 당하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지켜온 이 집과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깨어나 저를 부르시더니 남편의 빚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반전의 카드를 꺼내 드셨는데
그 카드는 남편조차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과거에 사두었던 선산부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관보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은 이미 3년 전에 제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버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너의 정성에 대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라며 제 손을 꼭 쥐어주시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감옥 안에서 거품을 물며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찬가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아버님과 마주 웃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제 평온했던 일상의 밑바닥을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거민이 찍힌 봉투를 뜯는 제 손가락 끝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인해 바들바들 떨렸으며 종이 위에 휘갈겨진 증오의 문장들은 제 시야를 어지럽게 뒤흔들었습니다. 자신을 가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협박은 공포보다 깊은 혐오를 불러일으켰으며 거실 한복판에 선 제 발바닥 아래로 서늘한 냉기가 무겁게 차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제 표정을 살피시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빼앗아 들으셨고 내용을 확인한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깊은 주름 사이로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으셨으나 찢긴 종이 조각들처럼 우리 마음의 평화도 다시금 위태로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숨막히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전 남편의 광기는 담장 너머에서도 우리를 옥죄어 왔으며 저는 밤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환청에 시달리며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나 차가운 공기를 마셔야 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으며 남편의 사주를 받은 낯선 사내들이 집 주변을 배회하며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하자 저는 다시금 폐부를 찌르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저를 안심시키려 애쓰셨으나 노인의 굽은 등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을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 가슴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님은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부르시더니 벽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금고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님과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으나 그 여인의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슬픔이 서려 있어서 제 호기심과 의구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노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진실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릴 정도였습니다. 전 남편은 아버님의 친자가 아니었으며 과거 친구의 배신으로 홀로 남겨진 아이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키운 것이라는 사실에 제 전신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키웠으나 돌아온 것은 짐승 같은 폭력이라는 노인의 절규는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으며 배신감에 젖은 제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님이 왜 그토록 남편의 도박벽을 예견하고 재산을 저에게 넘기려 하셨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으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으나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며 아직 더 깊은 어둠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고 노인의 눈동자에는 처절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일기장에는 남편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아버님의 인감을 훔치려 시도했던 구체적인 날짜와 정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자식으로 믿고 키운 세월이 무색하게 남편은 아버님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사채를 썼으며 노인은 이를 묵묵히 갚아주며 그의 개과천선을 눈물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대가가 무자비한 매질과 협박으로 돌아온 순간 아버님은 핏줄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기로 결심하셨고 그 도구로 저를 선택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고독한 투쟁을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아버님의 마른 손을 제 뺨에 갖다 대며
이제는 제가 아버님의 진짜 자식이 되어드리겠다고 마음 깊이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마치 우리 앞에 닥칠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하고 서늘한 소리를 내며 몰아쳤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대문의 덜컹거림은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으며 저는 거실의 커튼을 굳게 닫으며 주변의 기운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붓을 잡으셨으나 떨리는 손목 때문에 제대로 된 글자를 쓰지 못하셨습니다. 그 무기력한 모습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선비처럼 정직하게 살아온 노인이 겪어야 했던 배신의 깊이를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싶어 저는 그저 아버님의 어깨를 감싸 안아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하며 보낸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시간이었으며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마치 누군가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체국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음에도 뒤를 돌아보게 되는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골목길 어귀에서 마주친 이웃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제 등 뒤를 날카롭게 찔러왔으며 시아버지를 꼬드겨 재산을 빼돌린 악독한 며느리라는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유언비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울분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못했고 그들이 던지는 무심한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살결을 베어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따뜻한 단팥빵을 샀으나 손에 든 봉투의 무게가 마치 바위 덩어리처럼 느껴져서 저는 길가에 서서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의 잡초들이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집은 점점 더 쓸쓸하고 고요한 폐허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아버님은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고독한 섬처럼 보여서 제 눈시울은 다시금 붉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아버님 곁에 다가가 앉아 단팥빵을 건네드렸으나 노인은 입맛이 없으신지 고개를 가로저으셨고 그 힘없는 손짓은 제 영혼을 조각조각 부수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떨어지는 낙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핏줄의 기만과 배신이 남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 사이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이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아버님은 서랍 속에서 낡은 약봉지를 꺼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전 남편이 아버님께 몰래 먹여온 의문의 약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을 영양제로 속여 먹여왔으며 그 잔인함 앞에 저는 온몸을 사정없이 떨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약을 먹는 척하며 화장실 변기에 버려오셨으나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 했다는 비참한 현실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으셨을 겁니다. 노인의 야윈 손가락이 약봉지를 쥐고 바들바들 떨리는 광경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부수어 놓았으며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세상에 대고 묻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범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치밀한 살인 미수와 다를 바 없었으며 저는 당장 그 괴물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말리시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의 차가운 눈빛 너머에는 더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준비되고 있음을 분명히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뒤를 봐주는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조용히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버님의 재산을 노리는 또 다른 인물이 가족 내부에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평소 인자한 척하며 우리를 돕던 아주버님이었으며 그는 남편과 공모하여 아버님의 땅을 가로채려던 음모의 실질적 설계자였다는 사실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믿었던 가족들이 한패가 되어 늙은 아버지를 사냥하려 했다는 진실은 제 영혼을 부수었으며 아버님은 그들의 배신을 묵묵히 견디며 홀로 날카로운 칼을 갈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주버님을 만날 때마다 느껴졌던 묘한 불쾌감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으며 그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이 제 목을 노리고 있음에 전율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아주버님의 비자금 장부를 건네시며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가 될 것이라 하셨고 저는 그 장부를 움켜쥐며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주버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는 그의 얼굴을 보며 소름 끼치는 혐오를 느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건강을 묻는 척하며 은근슬쩍 집 명의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며 그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아버님의 손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며 노인의 눈동자에는 자식들의 배신을 단죄하려는 아비의 무겁고도 슬픈 투지가 이글거리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정적인 실언을 내뱉는 순간 아버님은 장부를 식탁 위에 던지셨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장부를 훑어보던 아주버님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아버님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저는 옆에 있던 차가운 물병을 그의 얼굴에 끼얹으며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저지했습니다. 물에 젖은 채 헉헉거리는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라진 지 오래였으며 오직 돈을 향한 추악한 본성만이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숨을 몰아쉬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으나 아주버님은 오히려 비웃음을 흘리며 이 집의 비밀을 세상에 다 터뜨리겠다고 파렴치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비밀이란 아버님의 젊은 시절 치부와 관련된 조작된 유언비어였으며 저는 그 비열한 술책에 분노하여 그의 뺨을 온 힘을 다해 내리치고 방 밖으로 쫓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보다 더 강렬한 것은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반드시 제 손으로 끊어내야겠다는 피 끓는 사명감이 제 전신을 뜨겁게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욕설을 내뱉으며 대문을 박차고 나간 뒤 거실에는 정적이 찾아왔으나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침묵처럼 더욱 위태롭고 무겁게 우리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건네드렸으나 아버님은 이미 모든 기력을 소진하신 듯 침대에 누워 힘겨운 숨을 몰아쉬시며 천장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끔찍한 기만극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으며 저는 밤새도록 아버님의 곁을 지키며 기도를 올리는 것 외엔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아주버님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저는 다음 날부터 집안을 뒤집어 엎듯 청소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공모하여 숨겨둔 다른 도청 장치들을 찾아냈습니다. 거실 화분 뒤와 서재 책상 밑에서 발견된 작은 기계들을 망치로 부술 때마다 제 안의 분노도 함께 터져 나왔으며 저는 그 파편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온 그들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승리감을 느끼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찾아낸 장치들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다며 저에게 법적인 대응을 서두르라고 단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아주버님의 횡령 증거와 살인 미수에 가까운 약물 투여 사실을 고발하는 서류를 접수하며 저는 드디어 반격의 서막이 올랐음을 실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승소는 확실하지만 가족 간의 소송이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저는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아주버님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 저는 아버님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비록 소박한 식탁이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남편과 연락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조작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이 이미 알츠하이머 말기라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매수된 의사를 동원하려 했으며 저는 이 사실을 미리 입수하고 함정을 파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척하며 그들이 매수한 의사를 직접 대면하게 한 뒤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을 만천하에 드러낼 계획이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으나 아버님은 단단한 손길로 저를 지탱해 주셨고 우리는 당당하게 진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께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은 또박또박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진단서에는 치매라는 단어가 적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려는 찰나 저는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진정한 심판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의사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솔직한 내용을 말하라 압박했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주버님까지 우리를 등졌다는 사실은 아버님께 큰 육체적 통증으로 다가왔으며 그날 밤 노인은 발작을 일으키며 침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깊은 잠에 드셨으나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아버님을 노출시킬 수 없었던 저는 아버님을 설득하여 당분간 요양원에서 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요양원에서 기력을 회복하시며 저에게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서류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서명하셨고 노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출소 당일 저는 정갈한 정장을 차려입고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으며 제 손에는 그 인간의 탐욕을 잠재울 강력한 법적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추악한 얼굴을 마주하였으며 제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으나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며 그 남자의 무식한 욕망을 비웃어 주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갓 나온 남편의 행색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탐욕스러운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그는 이미 이 집이 자신의 것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내뱉는 저속한 욕설들을 하나하나 녹음 장치에 담으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고 그의 광기가 극에 달해 주먹을 휘두르려 할 때 비로소 준비했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팔이 공중에서 멈칫하는 순간 저는 아버님이 작성하신 친생자 부인 소장의 사본을 그 남자의 발밑에 던졌으며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버님을 핍박하며 누려온 모든 권리가 사실은 핏줄이라는 거대한 착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수천 번 상상했습니다. 그 남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글자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그의 눈동자가 좌우로 거칠게 흔들리다가 이내 사색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인생의 보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 날뛰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가져온 위조된 상속 서류를 내밀며 이 집은 이미 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으나 저는 그가 가져온 종이가 아무런 효력 없는 휴지 조각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는 경악과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저는 그 사람이 아주버님과 공모하여 아버님의 약물에 손을 댔던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이며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나갔습니다. 아주버님 또한 이미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이 그 남자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소리는 마치 승리의 종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으며 저는 그가 경찰차에 타는 뒷모습을 보며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나직한 안도의 한숨은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응어리를 녹였습니다. 법은 드디어 우리처럼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저는 아버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왔으며 우리는 그 사람 일당이 노리던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오늘도 서로의 그림자를 의지하며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마다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저는 송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